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노동 민생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북 교류와 국제 외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오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역임, 미국 정치인 털시 게버드의 신간, 민주당을 떠나며를 직접 필사하며 번역, 검찰권 남용의 폐해 등을 지적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 송영길 대표가 생각하는 검찰개혁 방향과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정세, 집중 분석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밀착 움직임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책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옥중에서 미국 정치인 털시 게버드의 신간이죠. 민주당을 떠나며를 직접 필사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이 책인데 이 책을 선택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 털시 게버드 지금 미 정보국장과 하원 의원 시절에 친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서 그 대가로 DNI,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보국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비스마르크가 말한 것처럼 정치가의 임무는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낸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어떤 접점을 찾아서 이 임기 4년, 이재명 5년 동안에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는 길을 찾아보는 게 저의 주된 고민이었는데 네. 여기에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네. 이걸 번역하게 됐고, 두 번째는 미국 민주당이 지금 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민의힘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갈 길이 없고 차기 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미국 민주당, 오바마, 클린턴 때 잘 나갔던 민주당이 이렇게 몰락했을까? 네.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네. 책을 번역했습니다. 책 내용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깊이 성찰해야 할 대목이 많다고 했는데 네. 미국 민주당 사례에서 우리 정치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은 특별히 어떤 겁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 공화당 모두가 엘리트화돼서 서민 대중과 단절이 됐습니다. 네. 미국 민주당은 너무 살이 찌고 인텔리, 중산층, 부자들 속에 대라면서 노조의 지지도 잃어가고 성소수자, 그다음에 DEI 이런 어떤 이 추상적 개념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네. 이민자 문제, 일자리 문제, 러스트벨트에 좌절해 있는 백인 남성 노동자들의 좌절과 분노를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에 트럼프는 소구력을 가졌던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파고 들어간 거죠. 파고 들어간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세계화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에 잘 나가는 파이낸스 전문가들, 엔지니어들, IT 기업들은 다 부자고 돈 벌고 실리콘밸리도 거의 아시아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학력이 낮은 저학력 백인 남자들은 백인이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특권층으로 매도되고 공격을 받으니까 네. 분노에 쌓인 거죠. 우리가 백인이고 남자인데 백인한 사실이 특권이란 말이냐. Black Lives Matters. 흑인 생명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역풍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송 대표께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고 국제 외교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첫 한미 정상회담 마무리됐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도 어려운 국면입니다. 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단호하게 입장을 취한 바람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미국 정부 측과 협의할 때 물러서지 않고 잘 버텨낸 거죠. 사실상 미국의 전략은 정상회담을 매개로 빌미를 들어서 3,500억 달러 투자의 구체적 내용에 사인을 받으려고 러트닉 상무장관이 세게 압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상회담 전까지 계속 요구를 그렇죠. 했죠. 아니면 정상회담이 파토가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압박을 넣어서 이 관료들이 겁나가지고 이 대통령 눈치도 보면서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파토 안 나게 하려면 양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압박을 받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파토 나도 좋다.
네. 정상회담 안 해도 좋으니까 물러서면 안 된다. 이런 확신을 줬기 때문에 김용범 실장이 러트닉 장관과 제대로 대응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인데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 가져가라면 우리나라는 통화 위기가 발생합니다.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일본은 무제한 통화 수합이 달러화 돼 있고 기축 통화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네.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3,500억 달러를 현찰로 어떻게 내놓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단호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네.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이 지속되려면 외교와 통상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지금 트럼프 2기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으로 관세 전쟁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 써버린 단속에서 30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을 구금해서 지금 충격인데요. 미국과의 통상 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미국의 정책이 모순된 게 많잖아요. 네. 자기 본토에 투자하라 그러면서 그 투자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조지아주의 그 LG 이 노동자들을 이렇게 전부 압류시켰다는 것은 자기 모순의 면이 있고, 그러나 어찌됐건 자기들이 여행 비자로 왔는데 일을 하는 것은 뭔가 위반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고위급 협상이 필요하고, 저는 뭐 조현 장관이 루비오 장관과 직접 연락을 해서 네. 차후에 이 비자 문제를 좀 개선을 하자. 한쪽에 브레이크를 밟고 한쪽에 엑셀레이터를 밟은 꼴 아닌가. 조지아주에 그렇게 직접 투자를 요구해놓고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 이렇게 비자 문제로 걸르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긴밀한 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섰습니다. 반서방 연대가 구축된 모습인데 송 대표께서는 뭐 중국 러시아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 삼아서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보여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세요? 일단 이번 전승절 행사에 눈여겨볼 것은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이 천안문 막루에 올랐는데, 그렇죠. 이것이 한미일에 대응하는 북중러 삼각동맹은 아닙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서 나가서도 북중러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사실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북러 북중회담만 열렸습니다. 그렇죠. 양자요. 네. 중국이 반대합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동맹을 반대합니다. 동맹은 적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중러가 모인다는 것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시키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네.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북중러가 66년 만에 모이는데 우리 한미일은 매번 모이잖아요. 매번 합동군사훈련까지 하고 있는데 북중러 모였다고 반 무슨 서방연대다, 이것은 호들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것의 해결을 한미일 협력 강화로 똑같은 소리, 루틴한 이런 반복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중러와의 관계를 강화시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한미일을 기본으로 하되 중러와의 관계를 풀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러시아 특사도 임명하지 않고 아직 러시아에 대해서 너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저는 과감한 외교를 해야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에 북극 항로의 문제나 이것도 뚫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어제 지노비에프 대사를 만나 긴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한러 관계가 복원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남북 관계 관련해서 피스메이커가 돼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북중러 연대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 이 필요성 또 얘기를 하잖아요. 주한미군 역할이라든가 지금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일단 북중러가 모이면 보수든 진보든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한미일 협력 강화입니다. 네. 그것은 저는 필요하지만 그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충분 조건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넓혀서 네. 이 한반도의 북중러와 한미일의 제2의 냉전적 구조, 제2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아내는 탄력적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지노비에프 대사와 대화에서 나왔습니다만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오히려 북한의 어떤 안보 문제에 대한
여유를 주게 만들어서 네. 이번 12.3 내란 때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감정적이고 즉자적이지 않고 여유 있게 대응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마치 네. 한미동맹 때문에 한미동맹이 북한의 침략을 막는 것도 있지만 남한 내의 독재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북한을 도발시키고 북침을 한다든지 국지전을 일으킨 것을 통제하는 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고 1975년도에 김일성이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프놈펜이 무너지니까 다시 한번 남침을 해보려고 중국을 가서 모 대통령을 만났는데 모 대통령이 반대해서 제2 남침 기도가 좌절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저는 한미일 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중러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다음 달 10월 말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또 시진핑 중국 주석 참여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요. 뭐 양국 정상회담 얘기도 나오고요. 에이펙 참석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남 가능성도 거론되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핵심이 아직 우리가 관세 협정이 합의가 안 됐습니다. 네. 관세 25%가 지금도 진행 중이고 현대자동차가 매달 8천억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15% 합의했는데 이 경주 엑스포 10월 말 전에 이것을 합의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7,500억 달러 문제, 우리 3,500억 달러 문제는 우리의 외환 위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단호하게 지켜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 그대로 미국의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는 그런 필드 투자로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네. 일단 중국 시진핑은 올 것 같고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북미 간의 대화는 성급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비핵 문제, CVID를 포기하고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라는 이 북한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주의 관건입니다. 이런 네. 군사적 문제에 대한 남북 간, 북미 간의 신뢰가 없이 맨날 만나자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응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미국과 북한 만남 가능성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에 뉴욕타임즈에서 국무위원장. 2019년 하노이 회담 전에 무슨 그 도청 장치를 만들기 위한 해군의 비밀 작전이 있었다 이게 폭로가 됐는데 네.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하고 이 시기에 오히려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만남을 뭔가 방해하기 위한 뉴스인가 이런 의심도 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외교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북미 회담을 성공시키고 노력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올바른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를 그런 했습니다. 표현했죠. 예, 예. 이재명 대통령 실용 외교 강조합니다.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동결,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중국의 핵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이 집권한 이래 6번째 북중 정상회담을 했는데 처음으로 비핵화 문제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실질적인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연합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면서 서로 김정은을 놓고 푸틴과 시진핑이 서로 구애하는 모습, 오히려 김정은이 여유를 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러 간에 이용하면서 양다리 외교로 이렇게 훈련되어 온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이 자주적인 외교를 취한다 그럴까 그들 입장에서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트럼프와의 관계도 이미 러시아의 관계를 통해 많은 게 해소되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김정은을 구애하지만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다툼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중국과 절연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뭐 방미날에 중국의 특사를 보냈고 또 중국 전승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했는데요.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미중 관계가
과거 냉전 시대처럼 같지가 않습니다. 냉전 시대의 미중 미소 관계는 권투 선수의 관계라고 한다면 지금의 관계는 축구 시합의 관계이다. 제로섬으로 뚫어 패는 게 아니다. 중국을 아무리 고립시키려고 해도 세계적인 공급 체인망에서 중국이라는 제조업 능력을 배제시키고 미국 경제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네. 긴밀하게 상호 관련돼 있는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미중이 타협할 수밖에 없고 지금 만약에 하이닉스와 우리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 중국 공장을 통제해서 만약에 이 중국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 정부의 미국에 대한 이 설득 방안이 뭐냐? 완전히 중국이 독자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완성시킬 것이다. 절대 차단 안 됩니다. 오히려. 중국의 기술이 얼마나 네. 지금 발전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중국에 대한 통제 수단이 더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득하고 있거든요, 미국을. 네. 일리가 있는 설득이다. 따라서 네. 미중 간에 합의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힙토류의 90% 공급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제하면 미국의 군수 산업이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끝까지 대립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네. 형태로든 타협이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같이 비행기 타고 시진핑 그러니까요. 만나러 네. 갑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엑스포 때 시진핑과 에이펙, 트럼프 대통령이 네. 에이펙 때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공간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 얘기해 볼까요? 송 네. 대표께서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박탈을 뭐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네. 검찰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당정 간에 좀 온도차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뭐가 돼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가장 핵심이었고 이것은 네. 당정 간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분리를 해놓되 그 중대수사범죄청,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의 문제와 보완수사 요구를 그걸 줄 넘어서 거냐 말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유보할 거냐의 논쟁인데 저는 이제 경찰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잖아요.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는 게 아닌가. 경찰에 대한 불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찰 권한의 남용, 두 번째는 경찰의 부실 수사인데 네. 경찰 권한의 남용 문제는 압수수색 구속영장 독점적 청구권을 검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걸로 경찰의 권한 남용은 통제가 되는 것이고 부실 수사 문제는 이의 제기권이나 수심위 같은 걸 강화시키고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지 꼭 자기들이 보완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나는 네. 일종의 검찰의 자기 독선이고 어제 법사위를 보더라도 이게 검사입니까? 백혜룡 경장이 말한 대로 당신들이 검사 맞습니까? 관봉띠 그거를 다 증거 인멸을 해놓고 모두 다 모르쇠를 떠는 것을 보고 네. 특히 이번에 서영교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완전히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이 권성동이 돈 가지고 매개를 40몇 억인가요? 이거는 검사가 아니라 거의 범죄 집단들 아닙니까? 네. 나는 이거 반드시 해체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검찰 개혁과 함께 새 정부에서는 어떤 점이 개혁의 주요 의제가 돼야 할까요? 지금 뭐 정치, 사법, 언론 개혁 등 여러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이 검찰 개혁을 빠른 시일에 좀 정리하고 나서 정말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진짜 국민 민복을 위한 그런 개혁으로 집중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 네.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기후 에너지부가 논란이 나는데 네. 이 에너지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에너지 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말했는데 이것을 환경에너지부로 환경부가 너무 과욕을 가져간다면 저는 형용모순이 될 것이다. 네. 따뜻한 아이스크림. 엑셀레이터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꼴이 될 것이다. 과연 환경부의 규제기관이 에너지부를 통합시켜가지고 이건 죽도밥도 안 되는 이 데드락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의 목표대로 기후에너지부로 만들어서 정말 이 재생에너지 분야와 나중에 핵융합 발전으로 우리가 선도하는 그런 제대로 된 기후에너지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말쯤 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던데 판결 이후에 민주당에 복당합니까? 저는 이번에 서면 복권에 의존하지 않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 부담드리지 않고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올해 말까지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판결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네. 민주당과 다시 합당을 하고 정치에 복귀하려고 합니다. 네.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다음 달 말 열리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빈틈 없는 준비로 성공적인 외교 무대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미연 RN서치 소장,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민병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석 달 남짓 기간 동안 민생, 경제 챙기기 또 외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난 100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쉼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그런 것들을 했고 또 민생 경제와 관련된 것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들을 하면서 해치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갤럽 조사라는 걸 보면은 63%를 기록했어요. 네. 한 4% 정도 올랐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외교와 경제 민생 부분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과 외교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63%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100일의 다른 역대 그 대통령들에 비해 보면.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28%, 이명박 대통령 21%여서 63% 굉장히 높은 거여서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민생 경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이민 단속과 관련된 부분에서 외교 문제가 다시 또 부각되고 있는 이런 지점에서 또 쉼없는 날들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그 취임 100일간의 여론의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100일 취임 100일이지 않습니까? 요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세 번째로 높다. 제일 높았던 거는 김영삼 대통령,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지지율이 높다는 것이고요. 네. 근데 요 100일 동안에 약간 패턴이 드러납니다. 지지율이 한번 올라갔다 처음 취임 이후 올라가는 추세를 가다가 8.15 사면 특사를 통해서 하락했다가 미국 방미를 통해서 다시 반등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민생 경제에 집중할 경우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반면 안보나 어떤 정치에서의 이 이념이 과잉이 되는 모습이 볼 때는 하락하고 네. 다시 올라가는 국면은 한미 안보에 있어서의 어떤 안보 리스크를 이재명 대통령이 경중 안미에 대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이든 어쨌든 국민들의 우려를 낮춰졌습니다. 네. 그런 패턴을 보였고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특징은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 동조 현상을 보이면 좋은데 지금 약간 탈동조 현상의 조짐도 보이고 있어서 그것이 지지율을 앞으로 우상향으로 끌어올리는데 약간 방해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김성태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행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여야 대표 회동과 함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추가 단독 회동까지 수용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2년이나 걸렸던 단독 회동. 지금 이재명 대통령 때는 석 달 만에 하는 셈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으로서 가장 실패한 어떤 그런 대통령으로 기결져진 그 부분이 사실상 정치를 실종시키고 국정 운영에 그냥 자신만의 어떤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죠. 그런 네. 걸 되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는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친정집 민주당이 거대 지금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 여대 야소 이 정부에서 야당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될 수는 있지만은 네.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국정 운영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교훈을 아마 본인도 그걸 잘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취임 일성부터 이제 사실상 정치를 복원시켜서 협치 정국으로서 국정 운영에
동력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전략이 일정 부분 상당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막상 친정집인 민주당은 그와 반대로 가는 네. 그러니까 이제 투트랙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일 이제 여야 단독 회담이 이제 지도부 회담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미래 전략 회의를 해가지고 회담 어제 그리고 발언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이냐. 그래서 내일 아침 최고위에서 이제 최종 어제 그리고 메시지를 이제 확정 짓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 회담에 응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그런 한국인 대규모 체포 구금 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어제가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외교, 경제, 이제 사법, 원내 해난 이런 뭐 많은 내용들이 단독 회담에서 다뤄질 것 같습니다. 네. 김미연 수장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협치 메시지를 좀 연이을 내고 있습니다. 집권한 만큼 갈등과 대립이 아닌 대화 타협의 정치 복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일까요? 민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여기 두 분의 정치인들이 계시지만 지역에 가면은 항상 그 지역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좀 싸우지 마라. 네. 그러니까 그 싸우지 말라는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면 정치권은 항상 싸우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단독 회담까지 수용한 거는 대단한 저는 협치의 노력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점은 민심도 크게 좋게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단독 회담까지 한다는 거는 국민의힘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아까 민주당과 그리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동조화 현상이 아닌 탈동조화 현상을 보인다고 한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은 이 민주당이 담당하고 대통령은 중도 쪽으로 담당하는 그런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좀 해봅니다. 민병도 의원님,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오늘 나오죠. 그 검찰청 해체하고 기재부와 금융위 여러 가지 좀 논의된 게 있는데 큰 가닥은 어떤 겁니까? 예, 오늘 고위 당정 회의에서 발표될 전망인데요. 대체로는 그러니까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는 거죠. 네. 우리가 옛날에는 원님 재판 했지 않습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수사도 하고 재판도 같이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와 재판을 분리하고 또 문명국가에서는 이 수사와 기소라는 것을 분리하는 거거든요. 네. 수사한 사람은 기소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어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죠. 그래서 수사와 관련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거고 기소와 관련해서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네.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기재부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의 권력이 너무 세다 이런 네.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떼내는 거죠. 예, 기획예산처 예산을 떼어내고 그다음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나누고 그래서 예산과 이제 재정 정책을 전문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융 정책을 재정경제부 쪽으로 합치고 이제 금융감독 부분을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고 그 밑에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이걸 네. 분리해서 두는 방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직사회가 동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도 보면은 정광석화처럼 처리했다라는 측면에서 봐서 이것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검찰청 폐지 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새 정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당히 나름 이제 오랫동안 준비한 정부 조직 개편 법안이라기보다는 6.3 조기 대선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인수위 없이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오랜 시간 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대선 이전에 이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가지고 이미 공약을 내걸고 그 공약들을 실천하는 그런 내용들 많이 담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기재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너무 이 기재부의 권한이 막중하기 때문에 특히 예산을 갖다 분리 떼낸다. 그러니 이게 정부의 중요 사업 정책과 또 예산을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과연 호흡이 맞아질 건지. 그리고 이제 뭐 좀 전에 민현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네. 이제 검찰청 이제 개편 이 법안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지 이 검찰청의 이제 수사 기능을 갖다 다시 행안부 산하로 둬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경찰과 국수본 이 이제 이걸 행안부 산하에 있는데 여기다가 새로 이제 검찰청 해체되면서 그런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서 다시 행안부 산하로 가면은 한마디로 이런 수사 권한이 오남용이 네. 행안부에 집중되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방통위를 이제 해체하는 그런 방송 미디어 설치법을 통해 가지고 이 실질적으로 이제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면서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도 자연히 정리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방송 미디어 체제를 어떻게 이제 가져갈 건지 네. 그리고 이제 대법관 정원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들 보면은 국민적 공감과 이해 동의를 구하는 어떤 절차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빠진 가운데 네. 민주당 중심 그리고 정부 그런 당제 간에는 많은 협의를 거쳤다고 하지만은 이걸 국민적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어떤 그런 역할과 또 노력은 상당히 저는 미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홍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서 부실 수사 우려를 털어낼 수 있도록 상성을 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청문회에 출석한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 등의 일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을 했는데요. 지켜본 국민들도 답답했을 것 같고 이 대통령도 같은 심정 아니었을까요? 일반 국민들로 봐서는 이 중요한 검찰 수사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던 띠지를 잃어버렸다. 그 경위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을 할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청 폐지 관련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일반 국민들로 봐서는 검찰청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지요. 특히 이 법 집행에서 정경 분리를 국민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은 여기에 혹시 정치적 흑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혹을 갖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됐을 때는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관련 입법이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명수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어제 극장을 찾아서 아동 보육시설 원생들과 애니메이션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이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내가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대통령의 모든 행보에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번 이 행보도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매우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전략적이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대통령 내외께서 용산으로 어린 아이들을 초대를 해서 담소를 나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왔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모랑 같이 지낼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 편에는 아이들과 부모와 같이 보내지 못하는 원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쪽에서 이렇게 부모와 같이 온 그 어린아이들 봤을 때 이런 원생 아이들은 어쩌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면 얘들도 배려해서 같이 영화를 관람한 저는 이런 행보를 뭐 계산된 행보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네. 이런 행보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행보를 하는 걸 보고 상당히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전략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민심이나 그 대통령의 행보 그리고 좀 소외받는 층을 최대한 챙기겠다는 대통령 내외의 이런 모습
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민 의원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체포된 미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현장 단속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총력 대응 지시했죠. 네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죠. 네. 총력 대응 지시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을 지금 뭐 미국 가느님 그런 얘기도 나오죠. 재외 국민 보호 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기고 뭐 필요하면 바로 가겠다. 이렇게 총력 대응하는 것은 매우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걸 보면은 정말 부글부글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구금된 당사자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러 간 거예요. 네. 일하러 갔는데 비자가 정상적으로 빨리 투자해서 안 또 나오니까. 공장을 지으라고 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때 23년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있고, 근데 비자는 제때 그리고 그만큼의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의 양이 나오지 않고, 그런데 그 공장을 지어야 될 초기에는 대한민국 기술자가 필요한 것이고,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이런 방구도 없이 바로 이렇게 단속을 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네. 이제 뭐 헬기도 동원되고 군용 차량도 동원되고 또 결박을 쇠사슬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 감정에는 매우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민자 단속을 자기 나라 국민들이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민자를 뭐 단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사건의 영향을 보면은 늦어질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공장 건설이 늦어질 거고 공장이 건설되어야지 미국 국민들이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질 텐데 네.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어서 또 이제 다른 해외 투자 기업들도 이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도 큰 문제지만 미국에도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네. 것이고 저는 우리 김진아 2차관이 주한 미 대사한테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분은 그래도 꽤 잘한 부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미 정부가 체포한 475명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국토안보수사국 역사상 단일 현장 최대 규모 단속이었다는 얘기죠. 비자 때문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 겁니까? 처음 보도 나왔을 때는 한국인이 이렇게 다수라고는 나오지가 않았는데 네. 이후 보도가 오니까 뭐 거의 대다수가 한국인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지금 보니 이 지금 여기 뭐 체포했다는 이 노동자들 일한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90일간 체류가 허용되는 S 비자나 아니면 B1, B2 특정한 업무상 이렇게 가는 비자인데 실제 그걸 갖고서 거기서 일을 하는 것은 미국의 어떤 그 기준상 불법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내서 가는 것이 절차상 그걸 놓고 보면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뭐 어느 정도 이거는 눈 감아지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이런 거예요. 비자 기준으로 보면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러면은 하필이면 이때 왜 이렇게 대규모로 그리고 집행하는 방식도 이 거칠게 했어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걸 두고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미연 수장님, 이번 체포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장갑차, 헬기까지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번 이민 단속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혹시 우리 기업의 현지 미국인 채용을 압박하려는 의도일까요? 당연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국정 운영의 최대 목표는 제조업 부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일자리가 화이트 칼라가 아니고요. 블루 칼라들의 일자리 창출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이 사건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앞에 민 의원님께서 잘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트럼프는 바이든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외교 지금 이 비자 리스크는 오늘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미 5년 전부터 누적됐던 일입니다. 이미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한국에서 이 관광 비자로 입국하려고 했던 삼성, 현대 이 엔지니어들이 아틀랜타 공항에서 입국 거부가 돼서 되돌아오는 사례가 많다는 게 이미 신문 지상에서 많이 났었고요. 그리고 5년 전에는 SK 공장에서 한 30여 명이 이 불법 여행 비자로 일하다가 추방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 외교 참사 아니냐. 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거는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 때가 훨씬 좋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좋았던 시절에 왜 우리가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됐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이 비자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도 한국의 대기업들과 일을 많이 해봤지만 우리 대기업의 속성상 이런 문제는 분명히 몇 년 전부터 정부에 네. 요구를 했을 겁니다. 이런 걸 해결해 달라고. 지금 말씀 중에요. 속보가 하나 지금 들어와 있는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언급입니다.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의 지금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좀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석방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 이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 이 비자 문제가 그동안 계속 누적됐던 문제는 이번 기회로 해서 오히려 이것이 해결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 네. 보여집니다. 민배덕 의원님, 지난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가지 실리를 챙겼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우위를 다지면서 경제 협력을 얻어냈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국의 기본 입장을 모호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런 평가던데요.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대북 제재를 다른 나라들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중국이 이 경제 협력을 우위를 표시하면서 경제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경제적 안전판을 얻은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네. 굉장히 큰 실리를 얻은 것이다라고 보이고 두 번째는 대체로 북중 간에 정상회담이 있을 때는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가 항상 있어 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문구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혹시 중국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한 거 아닌가? 네. 라는 이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접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굉장히 안보 환경이 좀 복잡해질 수 있는 네. 중국이 남북 간의 중재자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생겨서 매우 복잡해졌다라는 생각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혜의 방중기간 모습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의 주혜는 김 위원장의 지근거리에서 그림자처럼 수양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번 동행으로 주혜가 유력한 차기 후계자로 평가받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소녀라고 이제 영국의 언론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김정은 독재 왕국에서 실질적인 이제 후계자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대체적으로 세계 언론의 인식이에요. 그럼 이번 이제 중국 전성절 그 방문에서도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밀착해서 어떤 국제 무대에서 등단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북한 내 체제에서는 저 전성절 참여부터 그리고 귀국하는 그 자체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방송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후계자로 북한 인민들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이번에도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시진핑으로 또 아주 극진한 이제 융숭한 대접을 받은 이 자체가 이제 다자간 무대에서도 본인이 핵 보유국의 지도자로서 이제 네. 등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연 12살짜리 딸 그 김주혜 위원장에게 김정은은 뭘 남기려고 한 건지 이번 전성절 방문의 의미는 정말 참 곱씹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방중에서 눈에 띄는 게 또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착용한 명품 시계와 가방들인데요. 모두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 제품이라고 하던데 이게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린 걸까요? 보통 우리가 대북 제재라고 하면은 교역이나 금융을 이제 제재를 하는데 여기는 교역과 관련된 제재에 구멍이 뚫렸느냐 이것을 지금 그 명품 시계나 이 가방을 갖고 판단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통 교역이라 그러면은 뭐 경제 또는 무기와 관련된 그런 교역을 이 제재를 하는 건데 지금 요거는 북한의 최상위 계층 이 계층들의 어떤 기호 특수 이 물품을 소량으로 들어오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가능하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건데 그거는 그야말로 소량으로 특수 루트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교육에서의 대북 제재가 이 사건으로 사안으로 구멍이 뚫렸다. 아직은 판단하기가 좀 이릅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외국 사치품을 부르주아 문화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단속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일가의 명품 사랑을 영상 등으로 보면 인심은 어떨까요? 뭐 안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북한 사람들이 그 메이커를 잘 알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네.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북 제재에 의하면 사치품은 들어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정은 일가의 명품 사랑은 뭐 김정은뿐만 아니라 그 선대도 상당히 명품들을 사랑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네. 어쩌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본인들이 믿는 이 사람들이 정말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것에서 언젠가 북한 주민들도 깨닫는 날이 오겠죠. 네. 민 의원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열병식 이후 다른 행사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을 2번이나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고 최선희 외무상은 심지어 자신을 보고도 외면했다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박 의원은 우리 측의 대화 시도가 북한에게 좋은 시그널로 인식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언뜻 보기에는 이제 우리 대표단 우원식 의장과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이 과거에 한번 만났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굉장히 냉랭하게 대했다, 무시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과거 북한의 이런 외교 행태를 보면은 어떤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번 메시지는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중국으로부터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을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네. 보여주는 것이 핵심 목표인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굳이 우원식 의장 그 대표단과 섞여서 이러저런 쟁점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대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시그널을 보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냉랭하게 했지만 남한 측 대표단은 계속해서 우리랑 대화할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시킨 것이거든요. 네. 이 작은 제스처들이 합해져서 남북 대화라는 결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우원식 의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눈 것 자체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성과다 이렇게 자평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뭐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전성절 참여 자체를 갖다 대한민국 어전서일 넘버2로서 나름 그 성과를 포장하려고 하십니다만 국제사회에 사실상 특히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번에 전성절 방문 이게 너무 돋보이는 게 별로 대한민국 국익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게 없어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의외의 성과를 낸 게 뭐 아닌가 그런 나름 평가를 합니다만은 원래 이제 목표였던 그 한중 관계 협력의 정진을 위해서 성과가 있었다 이런 뭐 이야기까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은 네. 이번에 이제 뭐 조지아주에 그런 미국의 국토안보수사국이 역사상 단일 현장 최대 규모의 그 단속을 벌리면서 300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됐습니다. 네. 그 상황만 보더라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하고 얼마나 인식의 괴리 차이가 큰 걸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중국 전성절 그거 이번에는 사실상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원식 국회의장이라도 보내서 이제 그래도 중국을 일정 부분 좀 뭐 우리가 이해를 구하는 그런 외교적 뭐 나름 우리가 최선의 도리는 다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전성절을 통해 가지고 특히 북중러가 이렇게 뭐 한 몸처럼 움직여서 이렇게 네. 미국에 대응하고 또 미국의 어떤 패권주의에 맞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부분은 아주 지금 현재 예민한 문제예요. 그런 네. 측면에서 나름 원식 국회의장이 뭐 중국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고생했지만은 최선이 북한의 외교부장 같은 경우는 아예 눈빛도 마주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뭐 나름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고 반갑습니다. 그래도 그 인사를 나누는 것 자체는 성과는 성과입니다. 민병덕 의원님, 민주당이 검찰 개혁 등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청래 대표가 주도권을 쥔 모습이 있는데 속도전에 대한 우려 얘기가 나오고요. 당정 간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던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싸움은 내가 할 테니까 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 측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개혁 입법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속도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네.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이것에 필요하다라는 것과 이것이 지나치다라는 이런 쟁점이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네.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만 강조하다 보면은 정당성과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 정당성을 위한 정치 작업 그리고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 온도차를 줄여가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대여 투쟁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문제가 있고 당내 통합이라는 과제가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를 최악으로 표현한 분이다. 어떻게 함께 정치를 하겠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해석해야 합니까? 제가 전에도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당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당을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고 특히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당의 결속력을 통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존의 전당대회 때 보여준 모습하고는 다른 이제 행보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절대적인 그런 지청, 특히 강성 지층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안정적인 그 지지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전 대표 부분은 일정 부분 막 이게 차별을 할 것이다. 바로 네. 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하고의 이런 관계 회복 이런 걸 통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당을 변화 또 쇄신시켜 나가면서 국민적 눈높이에 이 당이 변화된 모습을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 부분 당내 지층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지만은 그런 한편에 또 불만을 갖다 잠재우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의 관계는 뭐 일정 부분 소원한 관계를 넘어서서 일정 부분 거리를 두면서 더 필요에 따라서는
뭐 상당히 좀 서로 어려운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김미연 소장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요 당직 인선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인데요. 당심과 민심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로 보세요? 뭐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지금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차기 정치 지도자로 지금 뚜렷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장동혁 이 대표가 본인의 행보를 뭐 잘만 해나간다면 한순간에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지금 이런 기회를 맞이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 뭐 당신과 민심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오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뭐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 같고 거기다 더 나가서 당원 게시판을 조사를 해야 된다 이 얘기도 했고 또 하나를 더 나가서 패널 인증 제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패널로 출연하신 분들이 국민의힘의 성격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게 인정하는 패널 인증 제도를 하시겠다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지금 강성 모드를 보이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거는 본인의 차기 대권은 좀 빠릅니다만 차기 정치 지도자에서 뛰어넘기 위해서 하는 행보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지금 갤럽 조사를 보면 20% 초반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K와 PK가 지금 탈동조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TK는 상당히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반면에 부산 경남에서는 상당히 이완되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장동혁 대표는 바로 충청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청도에서는 지지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꾸준히 지금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충청 대망론을 안고 TK와 PK를 잘만 융합만 한다면 본인의 차기 대권 주자로 상당히 지금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민심보다는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기 위한 당심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영식 소장님, 조국 혁신당 성비 사건에 이어 2차 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지도부 총사퇴도 결단을 했는데 강미정 대변인은 조국 전 대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향후 이 문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조국 혁신당은 우리가 이념 정체성을 놓고 볼 때 진보적 성향의 정당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이것은 보수보다도 진보적 그 정당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조국 혁신당에 어느 정도의 그게 영향이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조국 혁신당이 처음 창당될 때 10% 가까운 그런 지지율을 유지를 하다가 8월 계속 하락을 했었고 이제 조국 대표가 구속되는 실형을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 날 특별 사면을 통해서 지지율이 조금은 올라오는 조짐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 사건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시점상으로도 참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민주당도 2차 가해 발언 논란을 빚은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죠. 직접 조사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상조사 지시를 내린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에서 성비 사건이 이제 시작됐습니다만 그 불똥이 지금 민주당으로 이제 번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언제까지 이제 민주진보 진영은 이 성비 사건에 그냥 온상의 주범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이걸 상당히 빠르게 이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당 차원에서의 판단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같은 경우는 조국 전 혁신당 대표하고의 떼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저는 조국의 부정적인 지금 현재 8.15 강복 특별 사면 복권 이후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의 인사로부터도 적절치 못한다는 많은 비판도 있었고 국민적 여론도 그런 부분 상당히 우려될 부분이 많이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강욱 교육원수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상당히 교육연수원장을 잘 임명했죠. 자자찬을 했지만은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짐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털고 가자. 그 인식을 정청래 대표가 확고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검 얘기해 볼까요? 홍영식 소장님,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 오빠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이우한 화백의 그림 구매자를 김상민 전 검사로 특정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매간매직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대체적으로 법 집행과 관련해서 내가 뭐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보면은 일단 국민들은 일단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 특이한 어떤 정서가 뭐 하면은 영부인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되고 뭐 영부인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은 부정비리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매간미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많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네. 특히 우리 그 역사나 이런 거를 가르칠 때 보면은 밀련이 일어날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게 매간매직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단서가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히 규명되기를 원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다가 제가 볼 때는 이 수사를 맡아서 진행하는 팀에서도 아마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민병도 의원님,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휴가 기간 중에 해군 함정을 이용해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게 참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해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규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뭐 이제 해군 함정을 호와 유람선처럼 사용을 했고 거기에 있는 장병들을 사적으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경호처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군은 당연히 항해 일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예, 여기에 누가 탔고 그리고 또 어떤 물품들이 반입됐고 이런 항해 일지, 즉 공식 기록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밝혀진다면 이건 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좀 웃기지도 않은 사건이다라고 보입니다. 여론 흐름 좀 살펴볼까요? 김미연 수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과 NBS에서 상승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세요? 역시 이제 외교와 이제 민생 행보가 영향을 미친 것을 보여집니다. 이 직전조사 이번 주에서는 이제 4% 정도 직전조사 대비 상승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제 2주가 지났는데 보면은 약 한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한 거거든요. 더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번에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PK 지역에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지지율이 61%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직전조사 대비 한 4%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거와 그 다음에 중도 진영에서도 지지율이 한 3%포인트 상승한 65%로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60%가 넘는다는 얘기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70%가 넘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도 제기하는데 이 60%가 넘는다는 거는 매우 높은 숫자로 보여지고 물론 외교 행보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지만 그 플러스 지금 나오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한때 영부인이었던 사람이 매간매직 의혹, 그다음에 네. 함정에서 술파티 의혹 이런 거를 듣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반사이익도 지금 대통령이 보고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대통령의 균형 감각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대통령이 강소기업 간담회에서 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본인이 민간에서 일할 때 한 뭐 AI 기술을 접목해서 한 700명 정도가 뭐 해고는 아니지만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거기서 AI 기술을 접목해도 해고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를 간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혹시 오해할 수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 자리에 설득하는 그 모습 이런 균형 감각 이런 것이 다 더 쌓여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을 올린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홍영식 소장님, 갤럽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
MBS에서는 민주당이 3%포인트 상승, 국민의힘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부분은 어떤 거죠? 일단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좀 어떻게 보면 답보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선 전 민주당 지지율 이상으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지지율과 이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동조 현상을 보이면은 제일 좋은데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탈동조 현상의 조짐을 보이는 건데 그런 차원에 두고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개혁 입법이라고 하지만 네. 국민들이 봐서는 그것이 과연 개혁 입법인가에 대해서 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혁 입법이라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 때 뭐 금융실명제라든가 토지 공개인연 개념이라든가 하나의 해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 당시 국민들의 동의가 뭐 80% 9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개혁 입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주요 법안들을 보면은 국민들의 동의율이 50% 전후예요. 이런 그 50% 전후의 여론은 우리는 이 50대 41에 나오면 이거는 합의형 여론이 아니고 갈등형 여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밀어붙이는 과정에다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이 대통령과 동조 현상을 보지 않지 않느냐는 거고 국민의힘은 또 지금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3분의 2 수준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냐? 어떻게 보면은 패배한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도 더 많은 혁신과 개혁의 변화를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친윤 윤어게인의 정서를 얻고서 당대표가 되었단 말입니다.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장 대표가 당대표를 위한 전략으로 윤심에 의존한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너무 많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턴을 해서 민심을 찾기에는 너무 많이 나가는 상황이었고 네. 지금 한 1, 2주 상간에 지금 그것을 민심으로 이거 전환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 못하고 있다 이래 보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국민의힘 지지율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대로 하락하면서 상승 기미가 잘 안 보이는데요. 장동혁 대표 강성 지지층과 외연 확장 사이에서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상당한 고민이 있더라도 제가 당대표가 되기 이전과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모든 처신 행보 뭐 입장 다 바뀌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사실상 거대 입법 권력 국회에서는 이제 민주당 중심의 반기업 반시장적 그런 입법 폭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영 환경이나 투자 그런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서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1야당 합리적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큰데 좀 전에 우리 홍 소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듯하게 서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런 이제 당의 실질적인 체질적 변화가 이제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당 지지율이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바닥을 기고 있는 이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하루라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상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그럼 또 뭐 더시엔 특검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민주당 중심의 그런 일방 독주를 갖다가 국민들 지지를 갖다 등에 업지 못하면 이걸 막아내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빨리 국민적 정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제1야당으로 변모시키는 그런 뭐 합리적 보수 정당의 제1야당 대표의 그런 이미지를 장동혁 대표가 빨리 마련해야 될 겁니다. 한 50여 초 남았는데요. 민병덕 의원님,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방선거 연대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연성 있다고 봅니다. 네. 좀 어색한 것은 당대당이 연대를 하는 건데 당 속에 있는 한 시장과 당이 연대한다는 것이 좀 어색한데 네. 그러면 이건 무슨 그림일까? 오세훈 입장에서는
이제 당내의 경선이라든지 그리고 당내 경선이 이겼을 때 본선이라든지 이때 이준석 대표가 평균보다 서울에서 더 많은 표를 얻었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표를 욕심내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뭐 거기에 자기의 존재감 뭐 이런 두 개가 짬뽕 돼서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현안 등을 점검하는 민생 청취 현장의 화제입니다. 타운홀 미팅 등에 시장과 군수, 도지사 등 관련 인사가 참여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답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단체장에 대한 논란과 함께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역 현안 해결과 균형 발전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유능한 단체장을 뽑는 일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중세 유럽의 영주처럼 군림하려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기 자리를 위협받지 않으려는 생각에 유능한 단체장 인사에 대한 공천과 추천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행정에 별 관심이 없으면서도 국회의원 등에 이은 그들만의 자리 보존용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지역 발전의 출발점은 단체장 인재 등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